안녕하세요. 건강 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손발이 저린 증상을 경험하는 분들은 일상이 참 불편하고 힘들죠. 저릿한 느낌을 넘어서 저리고 시리고 화끈거리는 느낌도 들고요. 감각이 없어지는 것 같은 증상에 손끝에 통증까지. 개인차가 있긴 하지만 손에 힘이 빠지면서 물건을 떨어뜨리고 뚜껑을 열거나 단추를 끼우는 일도 쉽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욱신거리는 듯한 저린 증상, 찌릿한 느낌이 불안감으로도 이어진다고 하는데요. 손발 저림의 증상은 왜 생기는 걸까요? 잠시 후에 알아보겠습니다. 건강 365 R. 켈리의 I Believe I Can Fly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손발이 저린 증상 생길 수 있죠. 저리다는 표현도 하고 찌릿하다는 말도 하고요. 시리고 감각이 없어지는 것 같다는 말도 하는데요. 왜 그런 걸까요? 다양한 원인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경희대 한의대 침구과 김용석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손발이 저린다, 전기가 오는 것처럼 찌릿하다, 시린 건지 감각이 없는 건지 모르겠다. 손발로 전해지는 통증에 대한 표현이 이렇게 참 많던데요. 혈액순환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유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손발이 저릴 때 보면 우리가 혈액순환이 잘 안 해서 이게 생길 수 있다라고 손을 막 털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네. 이 혈액이 제대로 순환이 되지 않으면 일단은 신경이나 근육에 영양분이나 산소가 공급이 잘 안 될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린 증상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또 이런 현상은 혈관계 문제뿐만 아니라 말초신경계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은 우리가 혈액순환이 잘 안 된다고 해서 드시는 게 뭐냐면 혈액순환 좋게 해준다는 건강보조제 같은 거 많이 드시잖아요. 사실 이런 보조제들이 대개 혈관 건강을 좋게 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네. 그런데 이제 물건을 떨어뜨릴 정도로 힘이 빠지고 걷는데 불안정하거나 전기 고는 듯하게 찌릿찌릿한다. 이건 단순히 순환 문제가 아니라 신경이 뭔가에 의해서 물리적으로 압박을 받거나 손상을 입거나 퇴행성 변화가 생겨서 발생한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말초신경계 지적을 하셨는데요. 일단은 원인이 좀 다양할 것 같은데 신경계의 문제가 큰 건가요? 사실 이제 손발 저리다라는 원인은 한 수백 가지 돼요. 네. 근데 이제 신경계가 가득한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네. 예를 들면 당뇨병이나 어떤 만성 질환이 있게 되면 말초신경 자체가 손상이 되거든요. 그러면 손끝 발끝이 막 저리거나 통증이나 또는 감각 자체, 특히 진동 감각 같은 것들이 많이 상실될 수가 있고요. 또 척추에 문제가 있을 때도 그렇거든요. 척수나 그 근처 신경이 압박되면 우리가 잘 알듯이 디스크 같은 거요, 협착증 같은 거 이런 것도 손과 발에 영향을 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자세 때문에 생길 수도 있어요. 장시간 같은 자세로 있거나 또는 앉아 있거나 서 있을 때 어떤 신경이 눌리게 되면 저린 증상이 셀 수 있거든요. 컴퓨터 같은 거 많이 하시는 분들 거북목 증후군이라든지 손목 터널 증후군 바로 여기에 속하는 거죠. 증상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울 텐데요. 환자들이 증상에 대해서 어떤 말씀들을 하세요? 되게 환자분들은 저리다, 찌릿찌릿하다, 벌레 기어가는 듯하다, 또는 시리다, 새큰거린다, 무겁다, 남의살 같다 이렇게 표현들 많이 하시거든요. 사실 이런 증상은 같은 질환이라 해도 발생하는 원인이라든지 환자분의 어떤 전신 상태에 따라서 좀 달리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더 심해지느냐, 언제 증상이 좋아지느냐에 따라서 표현을 다르게 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이런 손발 저림의 질병 자체보다는 그 질병을 가진 사람에 더 집중하게 되는 거죠. 네. 원인들이 참 다양하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그 여러 원인들 중에서 말초신경병증이라는 질환도 있지 않나요? 네, 그렇죠. 이제 손발 저림을 유발하는 아주 대표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말초신경병증이거든요. 말초신경이라는 것은 뇌나 척수, 이게 중추신경이에요. 거기서 뻗어나와서 우리 온몸의 근육이나 피부 감각과 연결된 통로가 말초신경인데 이게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손상되면
저림이나 통증이 나타날 수 있는 거, 요거를 말초신경병증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뭐 전기 오듯이 찌릿찌릿하다, 화끈거리다, 뭐 송곳으로 찌른 듯하게 아프다, 뭐 이런 증상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네. 말초신경병증은 왜 생기는 건가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 흔히 알 수 있는 게 당뇨병성 신경병증 네.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혈당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되면 미세 혈관과 신경이 손상되는 경우가 네. 있는 거고요. 그리고 신경 대사에 아주 필수적인 비타민 B 자체가 결핍되어도 나타날 수 있고요. 네. 또 손목 터널 증후군 같이 어떤 특정한 정중신경이라는 신경이 물리적으로 눌려서 발생되는 경우도 있고요. 네. 또 과도하게 음주를 많이 하시는 분이라든지 뭐 항암제 같은 거, 또 중금속 같으면 노출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우리 몸의 면역 체계 중에서 자기 자신을 적으로 알고 공격하는 이런 자가 면역 질환 같은 게 있거든요. 네. 그것이 원인이 될 수도 있죠. 네. 특징적인 증상이 있습니까? 아무래도 증상 부분에는 이 저림하고 화끈거림이 나타나는데 네. 이 특징이 뭐냐면 주로 손끝 발끝에서 시작해서 점차 위로 올라오는 경향이 있고요. 그다음에 감각이 좀 떨어지는 거예요. 네. 마치 이제 뭐 장갑이나 양말 신고 있는 듯하게 감각이 무디거나 남해설처럼 느끼는 경우가 있고요. 네. 또 찌릿찌릿하거나 뭐 전기 오는 것 같은 그런 통증을 느끼는 분도 있고, 또 신경이 손상이 좀 심해지면 물건을 조금 놓치거나 걸음걸이가 좀 불안해지거나 또는 근육에 힘이 빠지는 경우도 있고요. 네. 또 자율신경계에도 영향을 줘서 땀이라의 변화라든지 소변이라든지 혈압 조절에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네. 손발 자체가 심한 경우에는 이 변형까지 생길 수 있는 거죠. 네. 그럼 관절통처럼 손발의 관절이 통증으로 잘 움직일 수 없다거나 가만히 있어도 시리고 아플 수도 있는 건가요? 네, 질문하신 것처럼 뭐 말초신경병증은 가만히 있어도 시리고 아픈 증상을 뚜렷하게 나타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나 이제 관절이 잘 안 움직이고 통증이 발생하는 것은 관절염이잖아요. 그렇죠. 좀 다르게 접근할 필요가 있는데 네. 이제 말초신경병증의 가장 괴로운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외부의 어떤 자극이 없어도 통증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씨가 춥지 않는데도 발이 시려서 양말을 몇 겹 신어야 되는 경우라든지 뼛속까지 찬 기운이 든다, 이렇게 통증을 호소하는 분도 있고요. 네. 그리고 가만히 휴식을 취하고 있을 때는 오히려 신경이 더 예민해지면서 욱신거리거나 화끈거리거나 찌릿한 증상이 심해지기도 하고요. 네. 그렇지만 이제 손발 움직이기 힘든 증상은 이런 관절염하고 비슷해 보이지만 그 원인이 다른 거거든요. 관절염이라는 건 관절 자체가 염증이 생겨갖고 붓고 뻣뻣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움직일 때 물리적인 어떤 불편함과 통증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움직일 때 더 아픈 경우가 많지만 말초신경병증은 가만히 있을 때 특히 뭐 밤에 더 심해지는 경향이 있는 거죠. 네. 휴식을 취해도 욱신거리고 화끈거린다라고 하셨는데 증상은 양쪽 모두에서 느껴질까요? 요게 사실은 말초신경병증의 가장 중요한 진단 포인트 중에 하나거든요. 네. 대개 뭐 양쪽 손발에 대칭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네. 왜 대칭적으로 나타내냐면은 뭐 당뇨라든지 비타민이라든지 독성 물질에서 생기는 경우는 전신적인 원인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혈액을 타고 원인 물질들이 이동하거나 전신 대사에 영향을 주니까 우리 몸에서 가장 먼 곳에 있는 신경 손발이잖아요. 네. 거기서부터 손상을 입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점점 위로 올라가고요. 또 양말 신거나 장갑 끼는 부위처럼 양쪽이 비슷하게 저리거나 아픈 것이 전형적인 특징이고요. 네. 그런데 이제 만약에 한쪽이나 또 한쪽 손이나 한쪽 발만 유독 저리고 아프다면 이거는 전신적인 말초신경병증이라기보다는 네. 고신경이 물리적으로 눌리는 이런 가능성이 높죠. 뭐 손목 터널 증후군이 대표적인 거고요. 네. 일단 뭐 손끝 발끝에서 시작해서 위로 올라가고 뭐 시리다, 화끈거린다, 뭐 찌릿찌릿하다 여러 가지 표현들을 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말초신경병증 환자분들은 시리다 이런 표현만큼 또 더 자주 표현하시는 게 화끈거린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감각이 뇌에서 감각 신호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왜곡해서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신경병성 통증이라고 볼 수 있고요. 왜 이제 화끈거리냐 이렇게 느끼냐 하면은
우리 감각신경 중에는 이제 온도를 감당하는 신경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통증을 담당하는 그런 신경섬유들이 있어요. 네. 이 신경이 손상되면 특별한 열 자극이 없는데도 뇌에서는 지금 뜨겁다, 타는 것 같다라는 잘못된 신호를 계속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피부를 만져보면 온도는 정상인데 네. 본인은 속에서 불이 나는 것처럼 뜨겁게 고춧가루 뿌려놓은 것 같다, 네. 이런 느낌을 표현하게 되는 거죠. 그럼 말초신경병증에 대해서 한의학에서는 어떻게 설명하나요? 한의학에서는 요 말초신경병증은 절임이잖아요. 네. 절임을 이제 절일비자라는 걸 써서 비증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비증이라는 그 절일비자는 막히다, 통하지 않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을 기혈순환시켜주는 이 기혈순환이 원활하지 못해서 감각이 둔해지거나 통증이 된 상태, 요거를 이제 비증이라고 하거든요. 네. 이 비증이 생기는 거는 우리가 산비라고 해서 찬 바람이라든지 또는 아주 차가운 기운이라든지 그다음에 습한 기운, 이런 것이 들어오면 우리 몸에 어떤 불균형이 생기고 순환의 장애를 주고 신경 통로를 막는다고 보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치료를 하게 되죠. 네. 그럼 현대의학에서 말초신경병증이라는 진단을 받고 치료하는 중에 한의학에서도 증상 완화를 위한 치료법이 진행되기도 하나요? 그렇죠. 이제 말초신경병, 특히 이제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은 한의학에서는 기허혈어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허라는 것은 에너지가 부족해서 혈액을 밀어내는 힘이 부족하다는 거고요. 혈어라는 거는 이게 통로가 막혔다, 이렇게 보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양 공급이 차단되면서 신경 자체가 영양 공급이 안 되니까 이런 역할을 못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리다, 화끈거리다, 찌릿하다, 이런 이상 신호를 계속 보내는 거고요. 그래서 요 막힌 곳을 뚫어주고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는 방식으로 한의원에서 치료하거든요. 그래서 침이라든지 전침 자극을 하기도 하고요. 또 정제된 한약재 추출물을 신경 주위에 주입해서 염증을 줄여주는 이런 약침 치료도 하고요. 또 기혈을 보호하고 어혈을 제거해서 신경에 영양을 공급하는 한약이라든지, 또 특히 이제 시린 증상이 있을 때 몸에 온기를 불러주기 위해서 뜸 치료 같은 것들을 하지요. 찜질이나 마사지는 어떨까요? 그렇죠. 찜질이나 마사지조차도 열 자극 주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제 신경 상태에 따라서, 손상된 정도에 따라서 어떤 경우는 득이 될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식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감각이 너무 무뎌진 상태에서 열 자극을 주게 되면 문제를 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혈액순환을 돕고 근육 긴장을 풀어줘 시린 통증에 온찜질이 좋은데 신경이 손상된 분은 뜨거운 온도를 느끼지 못하잖아요. 그렇겠네요. 그러면 저온 호상 같은 거 있게 되고요. 또 냉찜질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화끈거리는 이런 증상이 있을 때 도움을 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열감을 식혀주니까. 근데 너무 차가우면 말초 혈관 자체를 수축시키니까 오히려 통증이 더 심해질 수 있는 거고요. 또 마사지는 우리 몸의 기혈 순환을 줬고 신경 주변에 노폐물 배출시켜주는데 아주 효과적인 것인데, 너무 강하게 주르게 되면 오히려 더 악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중요한 거는 찜질이나 마사지는 통증이나 어떤 순환 자체를 일시적으로 개선시켜주는 효과는 있겠지만 신경이 손상된 것들을 회복시켜주는 치료법은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는 있죠. 또 혈액순환도 중요하다고 하셨는데요. 그럼 아무래도 손발을 좀 따뜻하게 하는 게 좋은 거죠? 양말을 꼭 챙겨 신어야 한다거나 그런 것도 있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말초신경병증으로 인해서 시린 통증이 있다면 손발을 따뜻하게 하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치료 방법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 한의학에서 말하는 이제 차가운 기운이 들어와서 생기는 한비증 같은 경우는 이 기혈이 순환을 막힌 것들을 따뜻하게 해서 우리가 치료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양말은 어떻게 보면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단순히 추위를 막는 것을 넘어서 신경 보호하는 역할까지 하거든요. 발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도 있죠. 그다음에 쿠션 역할도 하잖아요. 양말 같은 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너무 꽉 조이는 양말, 이런 거는 오히려 혈액순환이 좀 방해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발목 부분을 느슨하게 선택하시는 게 좋고요. 또 말초신경병증은 감각이 둔해지니까
뜨거운 거를 잘 못 느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너무 열 자극을 많이 하기는 직접적인 열보다는 간접적으로 하시는 게 좋겠고, 또 맨발로 차가운 방바닥을 디디고 다니는 것보다는 실내화 착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말초 신경병증도 방치하면 점점 더 심해지겠죠. 그렇죠. 네. 네. 뭐 말초 신경병증을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 방치하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 증상이 더 악화되고 또 범위 자체가 더 넓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경이 사실 한번 심하게 손상되면 회복 속도가 느려지거든요. 그리고 완전히 죽는 신경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살리려면 엄청 어렵죠. 그래서 골든타임을 지키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네. 그럼 증상이 심해지면 물건을 자꾸 떨어뜨릴 정도로 힘이 없어지기도 하고 걷는 일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말초신경병이 초기 단계나 중기 단계 이쪽으로 계속 진행이 되게 되면 단순히 아프다는 것을 넘어서서 운동신경이나 또는 자율신경계까지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건을 떨어뜨리거나 걷는 것이 불안한 증상이 생기면 이거는 감각신경을 넘어서 운동신경까지 침범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럼 손목 터널 증후군, 하지 정맥류와 같은 질환과도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는 증상일까요? 증상에 대해서 비슷한 표현을 하기도 하시는데요. 그렇죠. 이제 손목 터널 증후군이나 하지 정맥류는 말초신경병증과 증상이 매우 비슷해요.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혼동하시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그렇지만 그 원인이나 뿌리가 다르기 때문에 구별해서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고 그래야만 치료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거거든요. 먼저 손목 터널 증후군과 말초신경병들은 두 질환 모두 손이 저리고 힘이 빠진다 이런 건 공통점이 있지만 조금 범위하고 원인에서 차이가 나는 거고요. 이 손목 터널 증후군은 손목 안쪽에 그 통로 자체가 이 터널이 좁아져서 그 사이를 지나가는 정중신경이라는 게 눌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로 엄지부터 약지 절반까지 저리게 생기고요. 단지 새끼손가락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고요. 밤이 되면 더 심해지고 또 습관적으로 손을 털면 일시적으로 증상이 편해질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말초신경병증은 전신적인 증상이다 보니까 뭐 당뇨나 또 알코올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신경 자체가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손목뿐만 아니라 또 손가락 전체 끝이라든지 양손의 대칭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있고요. 또 하나 이제 하지정맥류하고 말초신경병증은 하지정맥류는 혈관의 병이고요. 말초신경병은 신경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느낌이 좀 달라질 수 있는 거거든요. 대개 이제 하지정맥류는 혈관 순환의 문제거든요. 다리 정맥의 판막이 고장나서 피가 역류하고 고이는 질환인데 비슷하게는 뭐 다리가 무겁고 저리고 뭐 가만히 있을 때 시리거나 화끈거리는 느낌이 들 수 있지만 하지정맥류는 주로 오후나 저녁에 다리가 붓고요. 혈관이 튀어나오기도 하죠. 근데 이제 다리를 높이 올려두게 되면 중력에 의해서 증상이 완화되고 반면에 이제 말초신경병은 자세나 이런 것에 상관없이 신경 자체의 이상 신호인 뭐 찌릿함이나 감각 무딘다는 이런 증상들이 더 강하게 나타나는 거죠. 손발 저림의 원인을 찾는 게 치료에서 가장 중요할 텐데요. 특히 되도록 빨리 진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는 증상이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말초신경병의 원인은 여러 가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원인을 빨리 찾는 것이 치료의 시작이고 끝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증상들이 위험한 증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갑자기 손발이 저리거나 한쪽만 저린 경우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얼굴까지 저리다. 이런 경우는 중풍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특히 이제 말이 어눌하거나 한쪽 마비가 함께 나타나면 이런 경우는 빨리 치료해야 될 경우고요. 그다음에 물건을 자꾸 떨어뜨린다, 걷기가 힘들어진다 이런 경우는 단순히 신경이 압박되는 것보다는 이런 넓은 신경의 손상들 또 경추나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빨리 진단을 받아보셔야 되고요. 또 저림이나 마비가 발끝에서 시작해서 며칠 사이에 발목, 종아리, 무릎 이렇게 빠른 속도로 올라가면 이건 아주 위급한 상황이니까요. 그다음에 뭐 호흡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삼킴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대소변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이러면 응급 상황이 있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손발 저림과 말초신경병증의 한의학적인 치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경희대 한의대 침구과 김용석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신데요. 박진영의 너의 뒤에서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건강책 정보 북컬럼니스트 홍순철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 주실 책이요. 필연적 혼자의 시대. 제목에서 1인 가구를 말하는 건가 싶기도 한데 맞나요? 그렇습니다. 1인 가구 요즘 정말 많잖아요. 네. 근데 보통 어떤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세요? 좀 고독, 외롭다? 그렇죠. 네. 사실 우리가 보통 그동안은 1인 가구 그러면 뭐 좀 나이 드신 분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사별을 하거나 네. 이런 좀 그런 상황에서 혼자 사는 분들 그리고 뭐 히키코모리라던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했는데요. 요즘은 좀 다른 형태의 1인 가구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1인 가구의 문제를 조금 더 심층적으로 들여다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죠. 젊은 세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노년 세대 가운데 중장년 가운데 혼자 사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2025년에 행정안전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1,012만 가구, 그러니까 전체 2,412만 가구 가운데 42%가 혼자 사는 세대로 나타났다고 그래요. 10가구 가운데 4가구가 1인 가구입니다. 아, 그렇군요. 왜 이렇게 급격하게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는 걸까? 네. 왜 우리는 결국 1인 가구로 살게 되는 걸까? 무엇보다 1인 가구인 분들이 자발적인 1인 가구일까? 아니면 비자발적인 1인 가구일까? 네. 한번 질문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은 혼자 살게 되는 배경에는 경제적인 이유라던가 가족사적인 이유라던가 네. 또는 시대에 따라 강화되어가는 개인주의적인 성향 뭐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1인 가구의 증가를 이렇게 그냥 개인들이 선택한 결과다라고 봐야 되는 걸까? 이 책이 질문하고 있는데요. 네.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의 김수영 교수가 이 책을 썼는데요. 1인 가구의 증가를 후기 자본주의 사회인 지금의 대한민국 사회를 정말 충실히 살아갔을 때 누구나 도달하게 되는 필연적인 결론이다. 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2019년부터 한국의 1인 가구의 삶을 연구하고 있는 저자는 네. 책을 통해서 1인 가구의 생활, 일, 여가, 건강, 돌봄, 죽음의 문제를 깊게 살피면서 네. 1인 가구의 원인과 그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네. 책의 제목이 필연적 혼자의 시대입니다. 어찌 보면 끔찍한 미래일 수 있는데 이게 바로 우리 모두의 미래가 될지도 모른다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참 1인 가구의 증가가 이제 우리 사회의 필연적 결론이라는 게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면서도 필연이라는 단어가 주는 여러 생각들이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사실상 지금껏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낯선 길입니다. 네. 한때 독거노인, 네. 빈곤 청년으로 일종의 소외 계층의 대명사였던 1인 가구가 네. 이제는 다른 이미지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자유로운 골드족. 아, 그렇군요. 실제로 1인 가구의 대명사로 널리 알려진 연예인 최하정 씨가 아, 네. 얼마 전에 자신의 유튜브에서 이런 이야기 했다고 그래요. 혼자 사는 것이 너무 좋아서 네. 자다가도 웃음이 난다. 화제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죠. 네. 혼자 사니까 뒷수습을 해야 될 가족도 없고 스스로 번 걸 모두 누릴 수 있는 지금이 네. 너무나 만족스럽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 사실 많은 분들이 여기에 공감할 거예요. 이제 혼자 사는 건 위기라기보다는 네. 하나의 자연스러운 조금 더 자유로운 어떤 선택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저자는 과연 최하정 씨의 이야기가 전부를 말하고 있을까? 정말 1인 가구로 살아간다는 것이 자유롭고 네. 편하기만 한 일일까라고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저자는 1인 가구, 은폐된 사회적 위협을 연구하고 있는데요. 네. 위장된 혹은
포장된 껍질을 벗기고 진실을 직시해야 된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1인 가구가 왜 지금 이렇게 급증하고 있는가를 분석하고 있는데 네. 이건 개인적인 이유라기보다 구조적인 사회 구조적인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사회적 존재인 인간이 혼자 살아가게 될 때 뒤따르는 그림자 역시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지금의 1인 가구를 대표하는 가치가 있다면 그건 자유일 겁니다. 네. 자유로우니까 나 혼자면 책임지면 되니까 내 삶을 혼자 살면서 어떻게 써도 돼. 자고 싶을 때 자고 놀고 싶을 때 놀고 먹고 싶을 때 놀고 누군가 나한테 잔소리하는 사람이 없잖아. 근데 1인 가구들을 분석해보고 그들을 인터뷰해보니까 네. 그들에게 자유가 주어졌을 때 뭘 할까? 1인 가구의 상당수가 나에게 자유가 주어졌을 때 나는 일을 한다 라고 답변했다고 그럽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1인 가구를 대표하는 가치가 자유인데 그 자유가 결국은 일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건 뭔가 싶네요. 뭔가 1인 가구 성공을 지향하는 자유로운 골드족들은요. 네. 결국은 자유가 주어져도 더 높은 성공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어딘가에 갈아넣고 있다는 겁니다. 참 공감이 되네요. 저녁에는 야근하고 주말에는 자기 개발을 위한 일종의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자가 만난 많은 1인 가구에게 일은 단순히 소득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일을 하면서 삶의 의미와 재미를 느낀다라고 답변하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네. 성취, 성공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자발적으로 갈아넣고 있고 여가 시간이 되면 지친 자신을 힐링과 자기관리로 다시 재생시켜서 다시 일에 투여하게 만드는 후기 자본주의 사회의 최적화된 인력이었다라고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쟁 사회에서 성공이 최우선 과제였던 사람들은 커리어가 생존의 수단이면서 자아의 핵심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 일을 우선시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 결과 결국은 혼자 살게 되더라. 그 결과였다라는 거죠. 그러면 돈 많은 성공해 보이는 1인 가구는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행복감을 한번 측정해 봤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혼자 살아도 괜찮을 거다라고 느끼는 이유는 성공해서 경제적으로 넉넉해진다면 혼자 살아도 나머지는 알아서 잘 채워질 수 있어 라는 일종의 믿음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믿음에 분명히 근거가 있습니다. 네. 사실 여러 연구가 밝혔듯이 소득과 교육 수준이 높을 때 식생활의 질 또한 높을 확률이 큽니다. 네. 왜냐하면 소득이 사실 좋은 걸 먹게 해주니까요. 그리고 이 소득은 사회적 관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네. 가난은 가족 관계가 악화되거나 해체되는 중요한 원인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최소한의 물질적인 토대가 없으면 행복은커녕 생존조차 위태롭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돈과 행복과의 관계였어요. 네. 근데 1인 가구에게도 이게 적용될까? 대다수의 1인 가구의 경우에는 상황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랬군요. 고소득 1인 가구는 네. 직장 밖에서 탄탄한 사회 자본을 갖추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드물었다고 그래요. 이분들에게는 네. 꾸준히 교류하면서 뭔가 친밀감을 나누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았고 가족들과도 그런 관계가 차단된 경우가 많았다고 그럽니다. 그랬군요. 고소득 1인 가구들은 취미 활동도 활발히 하고 뭔가 좀 다양한 사회 활동을 하면서 살아갈 것 같은데 꼭 그렇진 않은가 보죠. 그렇습니다. 저자가 5년 넘게 1인 가구를 심층 인터뷰를 하고 코호트 조사를 통해서 밝혀낸 결과가 지금 책에 소개가 되고 있는 건데요. 네. 고소득 고학력 1인 가구들에게는 특유의 구별짓기 같은 것들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랬군요. 성공, 성장을 지향하는 사람들은 관계를 맺는데도 늘 어떤 목적, 이해관계 그리고 상대의 자격을 따졌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 자본이 매우
취약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네. 실제로 2022년 1인 가구 실태 조사에서 전문직과 관리직의 1인 가구의 우울감과 고립감 정도가 다른 1인 가구에 비해서 더 심했다라고 그럽니다. 네. 그리고 이분들에게서 또 다른 심각한 문제가 발견됐어요. 네. 고소득 1인 가구 좋은 거 먹을 것 같잖아요. 네. 이분들의 건강 상태가 썩 좋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아, 의외네요. 왜냐하면 네. 이분들은 편리하지만 장기적으로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음식을 주로 먹고 있었던 겁니다. 어떤 건지 아시죠? 네. 뭐 배달 음식이라던가 네. 편리하게 빨리 먹을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이라고 하는 건 특히 음식에 있어서는 뭔가를 사서 네. 배달해서 좋은 거를 먹는 것보다 네.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좀 반찬을 직접 하고 네. 밥을 직접 해서 이렇게 먹을 때 뭔가 좀 더 건강한 음식들을 하게 되고 또 그렇죠. 누군가와 대화하면서 먹을 네. 때 사실은 우리의 건강도 챙길 수 있다라는 건데 고소득 1인 가구들은 바쁜 일과 그리고 뭔가 좀 자기 개발해야 되는 그 사이사이에 네. 밥을 마치 에너지를 충전하는 것처럼 섭취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네. 배달 음식. 네. 그래서 고소득 1인 가구들이 콜레스테롤, 열량 섭취량, 결식률이 높고 네. 여러 심혈관계 질환을 비롯해서 만성 질환의 유병률이 높았다고 그래요. 그랬군요. 사실 누군가와 함께 살면 다인 가구에서 네. 돈이라고 하는 건 이 가족이라는 매개를 통해서 삶의 질로 흘러 들어갑니다. 그렇죠. 누군가 돈을 벌면 네. 누군가가 장을 보고 네. 밥을 짓고 함께 식탁에 앉는 과정에서 경제적 자본이 건강한 식생활로 옮겨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것 자체가 사회적 관계인 겁니다. 가족 구조라는 게 돈을 생활의 질로 바꿔주는 일종의 전환장치 역할을 한다. 그런데 네. 1인 가구들은 이러한 전환장치가 없다 보니까 돈은 많이 벌어요. 어딘가에 쌓여 있는 겁니다. 돈이 삶의 질로 전환되지 못한 채 고여 있는 경우가 많았다라고 책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돈이 삶의 질로 전환되지 못한 채 고여 있다는 것도 생각해 봐야 하는 문제네요. 그렇습니다. 이 고소득 1인 가구들 네. 이분들은 또 다른 걱정거리가 있었어요. 노화, 죽음에 대한 걱정입니다. 사실 누구에게나 노화가 찾아오죠. 그렇죠. 찾아올 죽음의 과정에 대한 두려움. 이거 만만치 않습니다. 책의 저자인 김수영 교수는 네. 1인 가구와 다인 가구가 두려워하는 죽음의 지점에는 뚜렷한 차이가 있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어떤 차이일까요? 다인 가구는요. 네. 뭔가 죽음을 떠올릴 때 자신을 돌봐야 하는 가족들을 걱정합니다. 내가 죽어가는 과정, 그 과정 가운데 가족들이 나로 인해서 힘들어하면 어떡하지? 네. 근데 1인 가구들의 시선은 다른 곳을 향해 있었어요. 이분들은요. 네. 사후를 고민하고 있었다고 그럽니다. 예를 들자면 내가 죽은 뒤에 네. 나를 누가 챙기지? 나를 어떻게 거두지? 네. 그러니까 인터뷰에 참여했던 1인 가구들은 죽음이라는 키워드에 거의 공통적으로 이런 질문들을 떠올렸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분들의 두려움은 네. 혼자 죽는 순간이 아니라 혼자 발견될 모습, 내가 어떤 모습으로 발견될지 여기에서 극도의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죽음 이후의 모습은 사실은 죽는 사람이 인식할 수 없지만 네. 혼자 사는 사람들의 죽음 이후의 모습은 이분들에게 더 공포스러웠던 거죠. 어떻게 발견될까 내가. 네. 그러니까 고소득 1인 가구들의 죽음에 대한 또 다른 고민은 내가 죽으면 어떻게 발견될까? 그리고 내가 죽으면 나를 추모하는 그 자리에 누가 와줄까? 이런 것들이 1인 가구들의 죽음에 대한 아주 심각한 고민이었다라고 책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공감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1인 가구가 되는 분들도 있지만 자발적으로 1인 가구를 선택하는 분들도 있고 뭐 어느 쪽이든 1인 가구로 혼자인 분들에게는 다인 가족과는 또 다른 이런 걱정과 불안감이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필연적 혼자의 시대에 결국은 우린 다 혼자 남게 되어 있습니다. 네.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누군가가 먼저 떠나면 결국은 혼자 있게 돼 그렇게 있어요. 되죠. 이게 필연적 혼자의 시대라는 겁니다. 네. 사실 1인 가구 가운데 상당수가 뭐 비자발적인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책은 지금 상황이 이렇다면 우리는 지금 사회적으로 무엇을 고민해야 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구조와 시스템을 고민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는 거죠. 네. 일단 혼자 사는 것보다는 누군가와 함께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함께 사는 삶, 가족은 단순한 동거인이 아니라 서로의 존재의 의미가 되어준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혼자 사는 것보다 함께 부딪히면서 살면서도 사실 어렵긴 해요. 뭐 짜증나고 그렇죠. 누군가의 존재 때문에 내 자유가 침해되고 네. 그런데 그런 과정 가운데 내가 누군가의 자녀로서 누군가의 부모로서 네. 배우자로서 살아간다는 것 이 자체가 주는 삶의 의미가 상당히 크다고 그럽니다. 그렇죠. 저자는요. 네. 본인도 1인 가구세요. 아, 그래서 그러시군요. 1인 가구 상황에서 1인 가구의 삶을 연구하면서 네. 섬뜩한 자기의 미래를 상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1인 가구의 증가는 생존에 대한 극도의 긴장감 그리고 그에 따른 자기 착취가 만들어내는 결과였다라고 네. 진단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혼자의 시대에 들여온 그림자가 이렇게 짙은데 네. 이걸 과연 계속 내버려도 좋을까라고 질문하고 있는 거죠. 저자는 지금의 1인 가구는 어쩌면 일종의 과도기 위에 서 있는 상태일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지금 우리가 고도의 경쟁 사회, 후기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런 삶의 형태가 만들어졌어요. 다양한 이유로 1인 가구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지금 가족의 형태는 빠르게 바뀌고 있는데 네. 이걸 받쳐줄 제도는 과거에 머물러 있습니다. 사실상 그렇잖아요.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이 생겨나고 있고 다양한 형태의 동거들이 생겨나고 있는데 이걸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이 지체된 불균형의 시간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조용히 그리고 이유도 명확히 모른 채 다치고 있고 건강에 위협을 당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네. 기존의 전통적인 틀 바깥에서 사람들이 서로 공동체를 만들어서 서로를 안전하게 돌볼 수 있는 새로운 연결, 네. 새로운 제도, 새로운 법 제도가 필요하다. 절실하게 요구된다라고 책을 통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결국 인간은요. 네. 사회적 동물입니다. 네. 우리 뇌는 사회적 뇌예요. 혼자 살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코 혼자 살 수 없는 존재가 우리라면 네.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사회 구조적인 이유 때문에 1인 가족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걸 방지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과거의 전통적인 가족, 혈연 중심의 가족 제도가 아니라면 네. 그것이 이미 지금 무너져 있는 상황이라면 이 지금 잠시의 혼자의 시대를 지나서 네. 다시 연결의 시대로 가기 위한 새로운 고민거리, 새로운 제도, 새로운 동거와 인간의 관계들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야 된다. 이것이 결국 우리의 건강을 지키고 우리의 삶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이 저자에 대한 궁금증도 생기는데요. 사회복지학과 교수라고 하셨잖아요. 관련해서 연구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1인 가구가 우리나라만의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홍순철 씨는 다인 가구시잖아요. 네. 노년에서 그래도 뭐가 가장 걱정이세요? 아직까지는 다인 가구지만 사실은 필연적 혼자의 시대를 살아가게 될지도 모르잖아요. 그렇겠네요. 결국은. 저도 역시 그렇고요. 근데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는 사실은 네. 안정감이라든가 심리적인 어떤 위안이라든가 그리고 누군가와 얘기할 수 있고 대화할 네. 수 있는 그런 든든한 일종의 백이 되어주는 게 가족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근데 나중에 혼자가 된다라고 상상하면 사실 상상이 잘 안 돼요. 하루 종일 그렇죠. 집에서 누군가 대화할 사람조차 없이 네. 뭐 요즘 대화를 대신해주는 로봇들이 등장을 해서 이 노년 세대들의 어떤 친구가 되어주는 경우도 있다고 하지만 네. 그런 상황을 상상을 하면 왜 새로운 연결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 저자가 왜 이걸 강조하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네.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것이 결국 우리를 살리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책을 읽으면서 더욱더 많이 해봤습니다. 네. 뭐 혼자이지만 결코 혼자 살 수 없다고 하는데 혼자가 아닌 우리로 살 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필연적 혼자의 시대 잘 들었습니다. 북컬럼니스트 홍순철 씨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웨이브 투어스의 사랑으로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